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신항해 개척, 그 소위 유럽에 의한 그 신항로 개척에 따라서 이제 신대륙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용어를 제가 싫어한다 했죠. 있던 대륙이 왜 발견이냐. 신항로로 이제 대항이 시대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이제 그 아메리카의 대륙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때 당시에 신항해를 처음으로 주도했던 나라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어떤 그 지경이었냐라면은, 포르투갈은 여기서 시작해갖고 주로 이쪽 인도양 쪽으로 갔다 그랬죠. 향신료 무역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나온 스페인은 주로 이쪽 서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 간에 싸울 것 같으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교황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둘이 싸울 것 같으니까 좀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교황이 나서가지고 처음에 요 대서양 중심에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은 포르투갈 거, 이쪽은 스페인 거, 이렇게 황당한 걸 내린 겁니다. 참 뭐 그 두 나라 땅 단 것처럼 이 찬란한 문명이 있는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포르투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배 중에 1단이 이쪽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쪽이 뭐죠? 지금의 브라질이란 말이죠. 브라질. 그래서 이쪽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옮겨가지고 이쪽을 끊습니다. 이쪽은 포르투갈, 이쪽은 스페인. 그래서 그걸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하고, 교황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간에 서로 절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남미는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가 됐는데 유일하게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가 돼서 지금도 브라질은 타갈로그 포르투갈어를 쓰면서 뭐 그렇게 좀 독특한 존재로 남게 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역사에서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나올 텐데, 이제 이쪽으로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인도 쪽으로 간 데를 동인도, 이제 동인도로 불렀고, 이쪽을 활약한 회사 형태로 만든 걸 동인도 회사. 이쪽에서 이제 인도를 찾아서 서쪽으로 갔다고 해서 인도도 아닌데 이쪽을 서인도,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스페인이 이제 처음에 콜럼버스가 1492년에 도착한 땅이 산살바도르라고 한 조그마한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도착한 데가 여기 지금의 이제 아이티가 있는 히스파니올라라고 하는 섬입니다. 히스파니올라라고. 요 일대를 뭐라고 그러죠? 소위 중미 혹은 카리브해라고 합니다. 카리브해. 섬이 한 7,000개 정도 있는 어떤 뭐 아주 살기 좋은, 거의 천국에 가까운, 뭐 텔레비나 이런 데 한 번씩 보면은 뭐 아주 푸른 진짜 옷과 같은 바다에 정말 환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제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민지 그 피해를 입은, 그래서 최초로 이제 콜럼버스가 도착했던 데가 이제 이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입니다. 히스파니올라 섬. 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 어디? 세계에서 지금 거의 제일 못 사는 나라라고 전락해버린 아이티. 이쪽은 도미니카.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면은 이제 이 아이티란 나라는 몇 년 전에 지진이 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이제 환경 관리도 제대로 못한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는데, 이쪽을 보면은 지금 숲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숲으로 우거졌던 나라인데 벌목을 다 해가지고 숲이 지금 거의 없는 황폐한 나라가 되고, 도미니카는 그에 비해서 숲을 잘 보존해가지고 그나마 살고 있는 나라.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콜럼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 1492년에 도착해가지고 2년 만에 무려 20만 명이 죽었고 100년 안에 원주민이 다 죽었습니다. 첫째 이유가 전염병. 그 유럽이라고 하는 문명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축과 더불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죽고 하면서 거기에 뭐가 생겼다? 면역균이 생겨가지고 됐는데, 여기는 그런 가축도 없었고 정말 천년 상태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 온갖 잡균을 가진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균이 전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게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 두 사람들이 이익이 있는 원주민들을 가혹한 노동, 혹사로 몰아넣은 거죠. 와서 황금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황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투입을 했다?
소위 집단 농장 형태로 막 몰아서면서 검 찾아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그 혹사에 못 이겨서 죽었고 결국은 다 멸족이 되었습니다. 멸족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여기 됐고 여기 이제 쿠바는 나중에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이 이렇게 좀 파나마 있고 니카라과, 코스타라스, 온두라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멕시코. 그래서 이 섬의 비극. 지금도 이 아이티는 이게 이제 나중에 근대에 오면 또 재밌는 역사인데 이 흑인이 통치하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티하고 또 하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가 들어와서 먹었는데 여기에 프랑스가 이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기 흑인 지도자가 깨어가지고 나폴레옹하고 대적해갖고 최초로 흑인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흑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게 아이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라가 그렇게 비참해져 버렸는데 라이베리아는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만든 나라가 라이베리아입니다. 리버티 나라래 라이베리아. 근데 불행하게도 두 나라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잘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잘 살면 더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이제 이 소위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1492년에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콩퀴스타도르라고 합니다. 콩퀴스타도르. 스페인어로 잘 모릅니다만 콩퀴스타도르라고 부릅니다. 콩퀴스타도르.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쪽에 침략을 당했다가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서 그 기독교 왕국을 회복한다 그랬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랬다 했어요? 레콩퀴스타, 그죠? 레콩퀴스타. 재정복, 그죠? 레콩퀴스타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들, 콩퀴스타도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고 그 힘이 남아도니까 어디로 뻗쳤다? 임진전쟁으로 그걸 했듯이 이제 레콩키스타 하면서 이제 나라 통일이 됐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전쟁 군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인데 무슨 산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소위 무력을 가진 하급 귀족, 뭐 일종의 군인 계층 이런 사람들을 이제 콩키스타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모양이 총 딱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전사 계층이었으니까 문화가 있었다. 일종의 약간의 깡패 비슷한 그런 사람이죠. 이제 돈만 벌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제 그때 스페인에서는 뭐라 했냐면 가서 거기서 뭔가를 획득하거나 만들었으면은 20%만 국가에 주면은 80%는 내 몫으로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엄청난 어떤 이윤 동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1492년 이제 물론 최초로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이 멕시코에 있었던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죠. 이 과정은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그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은 그 만남을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이 소위 이쪽 서구 문명이 그런 오래된 문명을 이길 수 있었던 요인으로 총균쇠 이렇게 쓴 거죠. 총균 몸에 지닌 균, 쇠 거기 하나 더해서 말 그걸 가지고 소수의 인원으로 그 많은 토촉력들을 몰살시키고 정복을 했던 거죠. 이 과정.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아즈텍 문명. 이 멕시코 지역에 발전했던 문명을 가졌던 문명을 아즈텍 문명이라고 합니다. 아즈텍 문명. 그래서 이제 이 쿠바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뭐 밑에 상급 그 군인처럼 있던 게 이제 코르테스였는데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여기 아즈텍 문명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에 400명 정도로 모아가지고 몰래 배 타고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죠. 베라크루스.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 행적에 따라서 큰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베라크루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디로들 그때 아즈텍 문명의 최고 중심지가 어디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놀라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던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
자연 호수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길로서 연결이 되는 여기가 지금 뉴멕시코 시티, 그러니까 멕시코의 수도 자리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가 다 메워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멕시코 시티가 됐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즈텍의 중심지로서 그때 불리던 이름이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간 거죠. 이제 찾았어요. 그때 이제 그 원주민 중에 여자가 안내역을 자처를 했대요. 지금도 그 여자는 멕시코 사람들의 공적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문명을 팔아먹은 그걸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엄청난 황금과 엄청난 이런 것들 있는 거죠. 그래서 저 400명 그 나중에 이제 이 아까 쿠바에 있던 본부에서 그 코르테즈를 잡으러 옵니다. 또 군사가 한 400명 정도. 그 코르테스가 가서 야, 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황금이 있더라.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여기를 먹자. 이래가지고 소위 코르테스와 처음에 온 400명, 뒤에 자기를 잡으러 온 400명을 합쳐가지고 800명의 소수 인원으로 수십만 명이 살던 이 문명을 다 파괴를 하면서 먹게 됩니다. 엄청난 황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죠. 그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본국에서 연이어서 엄청난 제2, 제3의 콩키스타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내걸었던 그게 뭐냐면 저때 아즈텍 문명에 어떤 관행이 있었냐 하면은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신공양이라는 게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옆에 부족들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기면은 옆에 부족들의 전사들을 머리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골수를 이렇게 같이 마시는 이런 참혹하죠. 참혹한데 그것도 그 사람들의 문화고 문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오리엔탈리즘 내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구에서 뭐 식인종 혹은 인신공양 이런 것들을 소위 그 비서구인들의 어떤 아주 미천한 어떤 문화 문명의 척도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민족도 배가 고파서 양식 대신으로 사람을 잡아먹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량으로서 사람을 잡아먹은 어떤 그런 없었다는 거지. 하나의 문화나 의례로서. 그러니까 아즈텍에서 인신공양은 뭐가 있었냐면은 상대방을 정복한 그 전사의 머리에 그거를 죽은 제체로 제사에 바치면서 그 골수를 마시면은 그 사람의 그 용맹과 혼이 우리한테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신공양이라는 그런 어떤 제식이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금 유대 지역에도 인신공양이 있었고 어느 지역마다 조금의 그건 있었지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는 거는 그것도 나는 내가 볼 때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소위 스페인에서 온 콩키스타도르 또 그러고 이 사람들이 누굴 앞세웠냐면은 신부들. 명분은 뭘로 내세웠냐면은 선교. 가톨릭 기독교 전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믿어라. 믿지 않으면 죽음과 약탈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난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이제 많은 살육과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즈텍 문명이 이제 뭐 이렇게 소수의 인원한테 엄청난 그게 파괴되고 멸망이 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엔 콩키스타도르들이 이제 막 오면서 이제 아즈텍은 이제 막 나눠 먹었겠죠. 서로 나눠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쪽 남부 쪽에도 상당한 황금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엘도라도라는 이제 그런 전설이 막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용감한 이제 콩키스타도르이 이제 탐험을 막 하는 거예요. 2차 탐. 그때 이제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피사로. 피사로는 코르테스의 사촌간이었다고 합니다. 본국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뭐 돈 벌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벤처 사업까지 신대륙에 가면은 돈 벌거리가 막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온 거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규합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개척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쪽 그 쿠바 이쪽 처음에 도착했던 이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본 거죠. 그 처음에는 막 실패하고 죽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쪽 지금은 치면은 페루, 칠레 지역 이쪽에 있었던 문명 이름이 뭡니까? 잉카 문명. 이쪽에 오면서 그때 그 잉카 문명의 왕인 소위 아타우 알파라고 하는 이제 왕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책에 보면
정말 그 자세하게 극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투하고 이러지만 전혀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을 봤으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하고 반가움 표시하는데, 이제 그 피사로 일행은 딱 처음에 나서고 신부가 뭔가를 있습니다. 포고문, 우리는 여기를 기독교 선교를 하고 문명을 전파하러 왔다. 그대들이 믿고 받아들이면은 친하게 지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응징을 할 것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성경을 쓰니까 아타고 보고 지가 아는 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팽개 버렸대요. 그때 이제 그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확 왕을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버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수는 많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말 타고 총으로 이렇게 무장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거보다 아마 조금 한 1.5배 큰 방에 가둬들이면서 이 방을 황금으로 다 채워라. 그러면 너를 석방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옆에 널린 게 금이니까 걷어와라. 그래가지고 뭐 얼마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걸 다 채웠대요. 다 채웠는데 그 이후에 또 피사로의 소문을 듣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그 방을 가득 채운 황금으로 이 지금 처음에 온 사람들이 나눠 먹기로 했는데 또 왕창 왔으니까 그거로 모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약탈을 막 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수많은 황금을 탈취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 쿠스코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여기서 세계 최대의 뭡니까 여가 은광, 여기서 세계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은을 여기서 이제 캐내게 되는 소위 노다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노다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본격적인 착취가 개발 착취가 이제 일어나면서 소위 여기 이제 잉카 문명도 이제 망하게 되고요. 이거는 뭡니까? 마추픽추 가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잉카 문명이 멸망했는데 남겨져 있느냐? 그때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하면서 이건 해발 2,500m라고 합니다. 이제 일로 피신을 하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간 거지. 그 여는 이제 너무 높아서 스페인 사람들 여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발견된 게 1800년 한참 지나서 발견됐대.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호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유적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돌을 쪼는데 너무나도 뛰어난 어떤 그런 장인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높은 산지에 이렇게 돌을 쪼아서 이런 건축물을 만들고. 이거는 다행히 스페인 사람들한테 눈에 안 띄어가지고 보존이 될 수 있는 마추픽추. 그래서 이제 이거 아시죠? 이게 뭡니까? 유명한 영화죠. 미션. 그래서 이제 이때 너무나도 많은 그 스페인에서 온 그 콩퀴스타도르 어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막 일어나면서 이제 신부들도 같이 오고 하면서 같이 그 옆에서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의식 있는 신부들이 이건 너무 심하다. 응? 너무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하러 왔는데 너무 착취가 심하고 사람들이 심하니까 이제 떠지는 신부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의 편이 되어 가지고 그 오히려 그 스페인에서 온 그 콩퀴스타도르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유명한 미션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원래는 노예상이었는데 회심을 해가지고 가톨릭 신자가 돼가지고 원주민 편에 서가지고 스페인하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이 불었던 그 음악 보고 이 음악의 이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 원주민이 미개인이 아니라 그런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예민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어떤 게 있다라는 그런 걸 했었는데, 뭐 저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서구의 역사에서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어떤 역사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로지 그 경제적인 동기에서 완전히 멸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소수의 수도사들, 소위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원주민 편이 돼가지고 많이 그렇게 해주고 해서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부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국가가 됐죠. 대부분 다. 그때 수도사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감화, 감동 어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남미의 지형을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 같은 아메리카 좋은 그건데 이쪽 중남미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요 위쪽 북쪽은 왜 그렇게 잘 살고 세계에서 제일 풍요한 나라가 됐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브라질, 그죠? 여기는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이쪽 다는 이제 스페인 식민지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제 후발로 들어온 게 이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들이 들어오게 되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장기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정착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무식한 콩퀴스타도르, 독신남 중심으로 와가지고 오로지 착취, 황금과 은을 찾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중심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죠? 뭐 본국에서 같이 여자를 안 왔으니까 이쪽에서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인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백인 유럽 사람과 원주민이 결합했을 때 생긴 사람을 메스티조. 세계에서 메스티조 여인이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일 미인이 많이 나오는 게 메스티조라고 합니다. 저도 봐도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이쁘게 생긴 메스티조. 그 다음에 백인 남성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남미 이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거의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체해서 인력으로 어디서 와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략. 그 흑인들하고 결합해서 나온 사람들을 뮬라토라고 그래요. 메스티조 뮬라토. 그 다음에 또 결합한 거는 잠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드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남미에 가면은 뭐 대부분 이 형태로 물론 원주민들이 좀 있긴 있지만 소수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인종을 형성하는 어떤 다인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인종으로.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이제 좀 약간 그 흑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흑인이 조금 더 강세고 이쪽 지역은 이제 메스티조 이쪽이 좀 이거는 뮬라토 쪽이 좀 많고 근데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이쪽 칠레 이쪽은 비교적 그 유럽인들 중심.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르헨티나나 이 우루과이 지역은 소위 판파스라고 하는 평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오로지 황금, 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는 벌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왔던 거예요. 주로 이쪽으로 왔다가 이후에 이제 여기에 이제 와서 목축을 하면서 하는 게 이제 돈이 된다 해갖고 이제 유럽에서 주로 이민을 이쪽으로 많이 와서 여기는 주로 백인들 중심.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출신 그 선수들 보면은 흑인들 별로 없잖아요. 우루과이는 거의 백인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민을 주로 일로 와가지고 농목축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한때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것들도 아르헨티나가 배경이 그랬는데 여기도 정치적 안정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메스티조족, 뭐 뮬라토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불행하게도 대부분 지금 사실 뭐 정치적으로 안정을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죠. 그나마 좀 뭐 한다고 하면 칠레 같은 경우도 군사 독재를 겪고 나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한 나라. 뭐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불안으로 뭐 채무고로 파산 선언했다가 다시 돌아가 뭐 하고 있고. 브라질이 이제 좀 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존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상당히 떠오르다가도 아직까지도 조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멕시코가 이제 좀 그나마 살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세계 2대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때 뭐 10년 전만 해도 괜찮게 살다가 너무 그 좌파 파퓰리즘으로 가다가 지금 나라 자체가 나라 꼴일까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워진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으면서 축복받은 땅인데 처음에 이제 저런 시초에 이제 그 시작이 잘못되면서 정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그래서 처음에 콩퀴스타도르들이 이제 독신으로 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토호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하고 결혼을 하거나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은 크레올이라고 그래요. 크레올.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국 스페인에서는 계속 이쪽에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내 건데 왜 뺏어가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크레올 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본국하고 싸워서 독립한 나라들이 이제 이 나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미가 이렇게 질곡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페인이 이제 그래서 아메리카 쪽을 봤죠. 아메리카. 참 슬픈 라틴 아메리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굉장히 스페인을 싫어했었어요. 그 정신적인 세계가 싫어가지고. 근데 스페인을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뒤섞이고 또 여러 가지 가톨릭 문명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거였는데 이때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람 문명과 진한하게 싸우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가치관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하고 남은 심이 절로 넘어가고 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또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는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거의 결과물이 된 남미는 지금까지도 너무 아픈 역사에 그걸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아닙니까? 사실은 먼저 시작한 스페인.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스페인은 이쪽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 비해서 이쪽 포르투갈은 이 동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인도양 무역을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 자, 그래서 처음에 포르투갈이 이제 이쪽 인도양 쪽에서 대적하게 된 세력이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 중국에서 나는 인도에서 나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 인기품 비단, 차, 도자기, 인도에서 나는 면직물, 향신료, 이쪽 인도네시아 이쪽 남쪽에서 나는 향신료, 후추 뭐 이런 것들이 가는 루트가 어떻게 된다 해서 기본적으로 해양을 통해서 초원길, 그 다음에 비단길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이게 어디로 모인다?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모여서 이 이탈리아 동시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여기 왔을 때 비싸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비싸진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대체 수단을 찾아서 나선 길이 이제 새로운 신항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이쪽 인도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인도양 교역을 이제 잡은 거고 스페인은 저쪽 아메리카 대륙을 잡은 건데 그 이제 이렇게 포르투갈이 딱 와서 보니까 이쪽에서 기득권 세력이 누굽니까? 이쪽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 베네치아 상인들, 그 다음에 이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인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지금 이렇게 기독으로 잘하고 있는데 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냐. 그래서 이쪽 세력들하고 포르투갈하고 한판 붙습니다. 한판 붙는데 이때 이제 서양 세력의 선구자로 나타난 그 포르투갈은 처음으로 배에다가 함포를 장착을 하고 대포를 배에다 장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연합군이 훨씬 더 힘이 셌을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이겨요. 1509년에 디우 전투라는 데서. 그래서 이제 이 인도양을 포르투갈이 장악을 하는 거죠. 장악을 하면서 인도 이쪽에 향신료 무역을 독점을 하면서 얘들이 이쪽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잡으면서 1547년에 여기에 마카오에 들어와요. 마카오. 1500 쪽에. 마카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왜 마카오가 필요했냐면은 이 중국하고 이 교역을 하려면 이쪽에 거점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이 1500 아까 제가 전국시대 이야기할 때 1543년에 일본에 최초로 들어가게 되고 그 포르투갈에서 1557년에 마카오에 이제 또 들어갔는데 그때 포르투갈 상인이 그 마카오에 있는 중국 그 소위 그쪽에 유지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내가 돈을 뇌물을 이만큼 줄 테니까 그 마카오 지역을 나한테 빌려줘. 뭐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명나라 치하였으니까 함부로 땅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람한테 돈으로 먹여가지고 그걸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최근까지 이제 그게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 역할을 했죠. 이제 홍콩 반환받을 때 마카오도 중국이 다시 돌려받았죠. 근데 그 마카오가 이 포르투갈의 이 아시아권의 무역 중심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잘 해먹었죠. 뭐 이쪽 향신료 무역을 독점을 하고 또 이쪽 항로의 제일 중요한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홍해죠, 홍해. 이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호르무즈 거기 있는 페르시아만. 그죠? 이쪽을 이제 포르투갈 배들이 지키면서 이쪽 애들이 못 오게 하면서 혹시 지나다니면 통행세 받고 못 가게 지키는데, 불행하게도 이 전체 루트를 관리하기에는 포르투갈이 너무나도 작은 국가였던 겁니다. 인구가 이때만 해도 100만밖에 안 되니까 이 넓은 상권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사실은. 응?
그래서 보면은 스페인은 그나마 좀 큰 데였고, 나중에 네덜란드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이쪽에 상당히 참여를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영국한테도 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넓은 권역을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배를 보내든 거기 주재를 하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이쪽 지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가지는 못했지만은 하여튼 초기에는 그 신무기로 인해서 이렇게 장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포르투갈이 이쪽 아시아 쪽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무역로들 도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캘리컷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의 이쪽 팔렘방 뭐 자카르타 이쪽을 옛날에는 바타비아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하고,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뭐 이런 데 이쪽에서는 이제 남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 남부 쪽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커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이쪽 역사를 잘 모르는데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도 상업이 굉장히 흥하면서 이쪽이 향신료 그리고 커피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이쪽 자바섬에서 커피가 워낙 잘 되고, 우리 지금 또 자바 커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쪽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쪽에서 성공해가지고 커피를 가지고 이쪽 아메리카로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쪽 자바섬에서 커피를 플랜테이션을 키워봐가지고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커피라는 게 너무 이제 유럽에서 막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여기서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이제 재배 남미로 가져가서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막 그 자메이카 그쪽에 커피들이 이제 그거 이제 지금은 제일 많이 넣는, 처음은 여기서 자바섬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 인도양 무역을 이제 포르투갈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까 스페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그 피사로가 잉카 문명을 망하고 이쪽 페루, 칠레 쪽으로 돌아가고, 지금 볼리비아라고 하는데 포토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광을. 그래가지고 이제 캐내는 거죠. 캐내는 건데, 그때 캐내는 어떤 장면입니다.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의 원주민들을 혹사시키면서 거의 막 이 은광에 투입이 돼가지고 깊이 어차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죽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은이라고 하는 게 이 광물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는 추출하는 거, 소위 재련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몰랐다가 이제 그때 은재련법이라는 게, 수은재련법이라는 게 이제 처음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은하고 수은을 같이 이렇게 높은 고온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수은을 발라내면서 남은 게 은이라고 하는 그 재련법이 처음 됐는데, 수은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그 맹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련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어마어마한 은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은 소요량의 한 50% 정도가 여기서 그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포토시의 현재 사진인데, 워낙 많이 파헤치고 이제는 은은 거의 없고 이제 산중에 마을들이 있고, 지금은 뭐 텅스텐, 주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가내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볼리비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참 이 비극이 남미에서 끝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 비극이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원인을 한번 보십시다. 자, 유럽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쪽에 도착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못 가지고 오다가 이제 황금, 은이 엄청 이제 가져오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간 그 전염병 때문에 원주민들이 막 죽어 나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뭐가 부족해집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원주민들이 거의 다 죽어 나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고용 계약으로 유럽에서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그거로 될 수가 없는 정도로 사람이 필요하니까 뭘 생각을 했냐 하면은, 처음에 포르투갈에서 처음에 이쪽 항로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지금 가나가 있는 이 기니만 이쪽에 가가지고 노예 무역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뭐냐 하면 여기 가서 총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여기에서 상아, 황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데를 자체를 또 좀 보면은 여기도 지형이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은 사막지대고 이쪽은 이제 스테프 초원지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게 되면 쪼가리
어떤 부족 단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족 간에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쪽 부족이 이쪽을 이기면은 그쪽을 노예로 가지고 와가지고 남한테 팔아버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싸워가지고 이기면 노예화하고 그걸 팔고 하는 어떤 그런 관행이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에 강력한 추장한테 우리 이거 줄 테니까 인간 노예들 사가와가지고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유럽에 이제 흑인들이 그 가게 된 어떤 그런 게 되죠. 그래갖고 이쪽으로도 흑인들이 많이 갔고,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보면은 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데 흑인들 많이 있잖아요, 혼인들. 왜 이제 그쪽으로 간 거. 그때 이제 흑인 무역이 소규모로 되다가 이제 이쪽에서 수요가, 인력 수요가 왕창 생기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가서 왕창 흑인 노예들을 사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이제 그 황금 은도 캐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콜럼버스가 남미에 가서 황금은 없이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저는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유럽에 더 축복이었고 우리한테도 축복이 됐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이쪽에 있던 게, 담배는 불행, 축복은 아니고, 옥수수, 감자, 토마토, 그 다음에 설탕, 뭐 면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됐느냐? 그게 다 나중에 뭐였냐면 구황작물. 구황작물. 이 황이 뭡니까? 황무지, 황폐해진. 그러니까 굉장히 기근이 심해지는 어떤 그 황 때 구할 수 있는 작물. 그 남미에서 그 감자, 고구마, 옥수수,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은 나중에 유럽이 인구도 늘고 그 하면 그 원인이, 처음에는 돈도 안 된다고 막 박대를 받아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했냐는데, 한 100년쯤 지나면서 감자 심어보고 이러면서 이 유럽의 주식이 됐거든요.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명나라, 청나라, 우리나라가 청해져갖고, 명나라, 청나라 말기에 인구가 그렇게 팍 늘어나는 이유도 이 구황작물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 인류의 축복이었죠. 어떻게 보면 담배 빼고. 담배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콜럼버스의 어떤 그 침탈에 대한 이 아메리카 대륙의 복수다. 담배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담배가 전래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공산품 가면은 이쪽에서 노예를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황금, 은을 캐내고, 또 여기서 플랜테이션 형태로 담배, 처음에 담배, 그 다음에 설탕. 유럽에서 소위 커피, 차 수요가 늘면서 설탕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키우고 나중에 설탕을 추출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탕수수, 그 다음에 뭐 담배, 그 다음에 커피, 나중에는 이 아메리카의 면화,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소위 그래서 이제 유럽은 처음에 자본과 기술을 대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팔아먹고, 노예를 이쪽에서 공급해가지고 이윤 붙여서 팔고, 이 노예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자원을 유럽으로 갖고 오고, 유럽에서는 또 가공해가지고 또 수출하고, 식민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소위 악의 삼각축이라고 그럽니다. 악의 삼각축. 저는 이것 때문에 유럽이 여태 자본을 축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산업혁명까지 이루어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시민혁명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머리가 깨어가지고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 문명을 이어받아가지고 르네상스라는 정신자적 혁명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대항해에 나서가지고 산업혁명까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논리이기도 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아까 뭐 르네상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서면서 결국 자기네들이 그런 근대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이런 다른 나라의 피해, 식민지 착취 이런 것에 의해서 엄청난 자본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머리가 당연히 깨죠. 깨면서 정치혁명을 이루고 산업혁명을 이루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더 큰 세계를 담기 위해서 제국주의 제도로 나아갔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위 이제 이게 악의 삼각축 무역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 상하금 아프리카를 가져가고 무기 일용품 이런 거 가져가고 상하나 금 가져가고 노예 가져가서 금운동 뭐 그리고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작물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명나라가 워낙 첨단 제품을 많이 가져가고 중국 사람들은 유럽 애들이 가지고 온 거 별로 쓸래도 쓸 게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차, 도자기 뭐 이런 것들 비단 이런 것들만 수출하고 아까 말했죠. 명나라가 세계 음의 무덤이라고 그만큼 은이 집중이 됐단 말이죠. 그때 제가 볼 때 이제 만약에 명나라나 이쪽 아시아 쪽에서 참 우리가 그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씨를 발전시켜 갖고 우리가 발음을 했더라면 뭐 우리가 나름대로 주체로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까 말했다시피 나라를 닫아 걸고 이 신사 소위 사대부 계층 양반 계층 중심의 사회로 가면서 자원을 안으로 낭비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유럽은 이런 것들 막 돌리면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을 해가는 그 상황에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 은의 플로우를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이제 이쪽 아메리카에서 된 은들이 엄청나게 흩어지는데 이 마닐라는 전에 했던 마젤란이 발견해가지고 펠리페 2세 이름 따서 필리핀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스페인의 그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죠? 이쪽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하면서 스페인으로 들어가고 이때 그래서 이때 이 식민지 무역의 최고 중심지가 그 스페인의 세비야였다고 합니다. 세비야. 그래서 제가 한번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이 세비야인데 그때 세계의 엄청난 황금과 은이 다 세비야라는 데로 다 직결이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갖고 이랬는데 이렇게 된 그 유럽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좀 궁금하죠, 이죠? 유럽은 이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엄청난 자원이 들어간 스페인 쪽이 그걸 갖다가 생산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레콘키스타 완결하고 우리가 다음 서양사에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 이제 바로 유럽이 르네상스 거치면서 뭐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가게 된 종교개혁 시대로 중세의 탈을 벗으면서 근데 이제 이슬람 세력과 싸워서 레콘키스타를 완수한 스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순수한 어떤 가톨릭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강해가지고 그 스페인의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 칼 5세, 그 다음에 펠리페 2세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위 종교개혁으로 전 유럽이 그 혼란을 겪을 때 자기네들이 가톨릭의 어떤 수호자가라는 어떤 거로 해놨고 온갖 전쟁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스페인이 어떤 가문이 그 왕을 정했다 했어요. 합스부르크가. 이제 합스부르크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스트리아를 근거로 한 하나의 제후국이었는데 그 조각조각 난 나라들 제후국으로 연결된 데가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신성로마 제국은 지금의 주로 독일 지역. 근데 그 합스부르크가가 신성로마 황제 제국의 제왕을 계속 배출을 했기 때문에 합스부르크가하고 신성로마 제국을 거의 이꼬르로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합스부르크가가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잘하는데 그 합스부르크가가 스페인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하고도 결혼을 하고 이탈리아하고도 결혼을 하고 하면서 합스부르크가 소위 신성로마 황제의 그 통치하에 소위 네덜란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플랑드르 지방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지대도 들어가고 스페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어떤 소위 굉장히 광대한 국가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왕이 이제 그 다른 지역을 다 지키기 위해서 다 이곳저곳에 이제 막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스페인이 기독교 세력의 왕을 자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대치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하고 또 막 전투를 하게 되고 전투.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한번 알아놓아야 될 거는 그 싸워서 이기기도 해요. 1571년에 중요한 전투. 세르반테스가 참전했던 전투. 세르반테스가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에도 참여해가지고 스페인이 오스만 투르크 세력한테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얻게 되는 별명이 뭐다? 스페인의 함대를 무적함대. 여기 이기면서 이제 무적함대라는 게 이제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무적함대. 이걸 아르마다라고 그랬어요. 아르마다. 지금도 그래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갖다가 무적함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이기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톨릭의 수호자 역할을 하니까 신교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성로마 제국에서 이제 일어난 그 신교 세력들하고도 전쟁에 개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아메리카에서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온 어떤 자원, 금원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막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물건이 이만큼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건에 비해서 돈이 많은 현상. 인플레 현상입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재화에 비해서 돌아가는 돈이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가. 그래서 그래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물건의 값이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 돈 역할을 하던 게 금원인데 이 유럽으로 황금과 은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물건 값이 폭등을 하는 거죠. 한 서너 배. 그래서 그걸 역사에서는 이제 소위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가격혁명. 그래서 가격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금과 은이 유럽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이제 가보시면은 지금 스페인이 사실 유럽의 약간의 곡창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농목 축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 밑에 남쪽에 뭐 공업지대는 항구가 있지만은 굉장히 그 토양도 좋고 뭐 마드리드가 그렇게 큰 나라의 중간에 수도가 있는 나라도 스페인밖에 없어요. 대부분 수도가 보면은 강가나 그 해변가에 있는데 그만큼 땅이 비옥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그렇게 들어오던 금원을 갖다가 만약에 산업이 있어가지고 공업이나 수공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혹은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나 뭐 항만이나 뭐 이런 데 만드는데 만약에 투입을 했더라면은 스페인이 아마 그때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강국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돈을 전부 다 대외적인 전쟁에 쓰고 왕실의 호화스러운 사치에 쓰고 이러면서 이 1492년에 들어갔고 거의 100년간 저쪽에서 가지고 드는 황금 가지고 탕진을 해버린 거죠. 그죠? 탕진을. 그러면서 이제 요때기고 무적함대가 있는데 그 전기가 뭐냐면 1500년대 후반에 영국하고 한번 붙습니다. 엘리자베스 대왕 때. 소위 그 칼레 해전이라는데 그건 다음 역사 때 제가 이야기할 텐데 그때 지면서 이제 스페인은 이제 급전직하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은 유럽에서 1등 국가는 아니고 2등 국가로 뭐 되면서 살기는 좋은 나라입니다. 물가도 싸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 수시로 금융위기도 겪고 아직까지도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뭐 산업 구조로 가지지 못한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많은 자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생산적인 데 쓰고 그걸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잘못 들어오면은 자기한테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아메리카를 점령해가지고 했던 이 황금과 은 그런 것들은 스페인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배층들이 잘못된 데 쓰고 전혀 생산적인 데 활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한 100년 잘 항류하다가 계속 파산을 겪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위대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메리카에서도 영국, 미국, 네덜란드한테 우위권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 독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하게 되는데 조금 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끝낼게요. 안 그러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종교개혁. 제가 저번 시간에 중세를 제가 그렇게 규정을 했었죠. 그 찬란했던 그레코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을 가졌던 지역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느닷없이 그 미개하고 문명하지 못한 미개 민족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힘으로 전체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중세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때 이제 경제적인 토대는 봉건제, 장원을 중심으로 한 봉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을 계기로 그 구조가 흐트러지면서 정신자적인 변화를 준 게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 하면서 그 중세라고 하는 게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거의 이제 마지막 계기를 제기한 게 중세를 끌고 갔던 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종교였는데 그 종교가 소위 개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리폼. 그러니까 이제 중세라고 하는 체제가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전에 이제 중도 개혁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기 전에 아비뇽 유수.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항상 헷갈리게 하는 거 뭐 카노사의 굴욕 혹은 뭐 아비뇽 유수인데 카노사의 굴욕은 저번 시간에 했고 아비뇽 유수는 뭐냐 하면은 교황이 있었던 데가 로마잖아요. 이제 로마. 교황 세력이 커지는데 계속 세속군주하고 붙었다 그랬죠. 그때 세속군주하고 싸워서 이겼던 게 카노사 굴욕. 하일리 4세하고 그레고리오 7세가.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귀족들이 많이 죽고 이러면서 왕권이 세졌다 그랬죠. 그죠? 왕권이 세지면서 프랑스에서 왕권이 굉장히 세지면서 필리프 4세라는 사람이 교황하고 교회한테 세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황이 저항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필립 왕이 힘이 세지다 보니까 필립 4세가 교황을 잡아다가 이 아비뇽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 남부 프랑스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 성에다가 교황을 납치해다가 거기다가 이제 너 여기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 유수라고 하는 거는 잡아다가 가두어 놓는 거. 유수.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유명한 게 바빌론 유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멸망을 시키고 그 바빌로니아에서 집단적으로 끌고 간 걸 우리가 역사에서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데 교황을 잡아다가 아비뇽에다가 성에다가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교황 근무차 하면서 근무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1309년에서 77년 사이에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중세에 막강한 힘을 가졌던 종교의 수장인 교황이 세속군주한테 지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교황이 이제 아비뇽 유수 기간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로마로 다시 복귀하면서 야, 이 교황의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야. 이제 교황의 권위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황이 거처하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바티칸 시국으로 보면은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좀 더 화려하게 짓고 좀 다시 개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레오 7세가.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겠는데, 뭐 헌금으로 11조 받아들이는 거 하지만, 그거 뭐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다? 면제부, 면벌부. 응? 그러니까, 이 정서를 사면은,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어. 비싼 거 사면은 아주 좋은 방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때 이제 그 어떤 종교의 힘으로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개념이 뭐다?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로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아직 판결이 안 난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기다리는 어떤 그런 중간지대. 그래서 이제 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당신네 부모나 친척이 아마 지금 애매하게도 연옥에 계실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사가지고, 잘 어떤 거 하면은, 당장 연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프리패스 살 수 있어. 한 거지. 근데 막 그래 판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걸 샀겠냐 싶은데, 사람이라는 게 특히 중세라고 하는 거는 그랬잖아요. 자기 눈으로 경전을 보고 자기의 머리로서 깨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만들어준 거 던져준 대로 그대로 믿는 시대였으니까 다 믿었던 거지. 특히 어느 지역이 그랬다? 신성로마 제국지역. 신성로마 제국지역이 지금의 독일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지역인데 이쪽에 이제 살던 물론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게 발트해 연안에서 왔지만 이쪽에 이제 대부분이 주로 게르만족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게르만족들의 전통에는 머릿속에는 무슨 의식이 굉장히 강했냐 하면은 속전 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가 해야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 축복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거나 뭔가 노력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독일 민족 사람, 독일 사람들이 다른 라틴족에 비해서 좀 강해요. 지금은 오히려 좋은 점이죠. 그냥 공꼴로 날로 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식인데 이때 이런 것들이 그 전통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번 주에 내가 했지만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이고 프랑스, 뭐 영국 이랬지만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은 같은 프랑스 그 그레모족이 같지만은 그래도 그 왕권이라고 하는 중앙 권력에 의해서 큰 이게 되는 통치가 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제가 보여줬다시피 굉장히 조각조각 난 제국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 입장에서 장사해 먹기가 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는 하려고 하면은 그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방해도 하고 그 허가도 받아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별 제후들만 상대로 하면 되니까 거기만 잘 설득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걸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소위 면제부, 면법부 장사를 막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팔아먹은 거지 사실은. 많이 사고. 뭐 여러분들 지금 뭐 그 바보 같은 놈들 그런 걸 사다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안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사면 내 천국 못 간다고 옆에서 막 사는데 그 주식 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거 사면 뭐 내일 상종가 간다는데 옆에 안 사기 어렵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고 이런 거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시대에나 그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17년에 비텐브루크에 신학 교수를 하고 있던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꿰뚫어 본 거지. 루터는 처음에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루터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아버지는 루터가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뜻에 따라서 법률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친구하고 길을 걷고 있었대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버번쩍 쳐가지고 옆에 같이 걷던 친구가 낙뢰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급사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그 루터가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살아서 내가 내 숙소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내를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다행히 자기 숙소까지 벼락 안 맞아 안 죽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성직자의 길로 걷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한 사람인데 그 공부를 해서 비텐브루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교수로 있던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그때 비텐브루크 그 교회 앞에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생기긴 굉장히 심술궂게 생겼는데 욕심 많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루터고 이 사람은 또 한축 존 칼뱅 1517년에 종교개혁을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텐브루크 성당 앞에다가 큰 대자보 형식으로 써가지고 이 소위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들을 95개조로 써가지고 게시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교황은 사람들한테 죄를 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면죄부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only faith.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only faith, only scripture, only grace. 믿음. 스크립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을 좀 더 고상한 영어로 써서 말씀, 은혜, 은총.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걸 한다는 것은 면죄부 사고 어떤 성직자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말씀과 은총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경론이 붙습니다. 이제 그 교황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그 면죄부 판매에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자기 교황의 권위 그 되는 거니까
종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 뭐라 그랬어요? 파문을 시키죠. 파문을 시키는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루터가 강하게 나서잖아요. 이제.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를 지켜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작센에 있는 작센 공이 야, 우리 땅으로 와라.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루터가 어떤 일에 종사를 하게 되냐면은 이때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오로지 성직자들만 그 어려운 라틴어로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없게. 그때 당시 성경 한 권이 그 수도사들이 필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한 권 값이 얼마 정도냐면 농장 하나 정도의 가격이었대요. 물론 손으로 써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수도 없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루터가 거기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쉬운 독일어로 자기가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가 그때 이제 표준화 그것도 되고 쉬운 이제 성경이 처음 되면서 이제 그게 퍼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황파하고 그 제후파하고 막 싸우면서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래서 그 교황이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 중심의 그거에 소위 반대하는 제후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의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중심 그 종교에 뭔가 반대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이제 나중에 개신교, 신교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부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왜 이때 종교개혁이 이렇게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아까 루터가 성에 묻혀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텐브루크 교회 앞에 게시했던 95개조 반박문이 평민들한테 막 퍼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예. 1445년에 어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활판 인쇄술, 금속 활판 인쇄술. 근데 들어보면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기술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뭐 고려시대 때 고금 상정 예문인가 이런 찍었다는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 활자 인쇄도 중국에서 했는데 왜 유럽에서 이게 이렇게 유명하고 세계사 시험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결국은 이 힘에 의해서 성경도 평민한테 보급이 되고 소위 이 95개조 교황하고 싸우는 논리도 대중들한테 퍼지게 된 거죠.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한 거예요, 인쇄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동양, 중국, 조선에서 일찍이 활자 기술, 뭐 금속 활자든 목판 인쇄술이든 됐는데 왜 우리는 꽃을 못 피우고 여기 가서 한참 몇백 년 뒤에 꽃을 피웠을까? 그죠? 근데 동양이나 우리 조선은 기본적으로 이 문자 문화가 뭐였냐 하면은 뒤에 지배층들만 독점하는 어떤 그거였고 같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나 동양의 책들을 보면은 그 저자들이 그렇게 막 드러나는 저술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대어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책을 짓기 때문에 대부분 공저이거나 저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 아니고 주로 무슨 목적? 보존 목적이거든요. 주로 사고나 서고에 모아놓고 자기 어떤 지배층들이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는 목적이었지 그걸 공유하고 나누는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뒤늦게 시작한 서양은 그 인쇄술을 이 종교개혁에 접목을 해가지고 성경과 저런 반박목들을 베스트셀러로 확 퍼지는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 이 종교개혁이 성공한 데는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을 그런 상태로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555년에 그 카를 5세 중심의 그 전쟁에서 소위 아우크루스부르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화해를 봅니다. 어떻게 화해를 보냐면 이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오로지 가톨릭만이 아니라 루터가 주장하는 이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런데 그 제후국 단위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후가 선택한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에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이 영주가 선택한 그 종교에 따라서 그 영주민들도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신정로마 제국이 보면 주로 북부 쪽은 루터교로 가고 남부 쪽은 가톨릭으로 좀 잔존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지도로
좀 더 정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옆쪽 스위스 쪽에서는 칼뱅에 의해서 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칼뱅은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동교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온 거죠. 와서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때까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거나 뭘 막 바쳐서 해야만 구원을 받고 성직자의 힘에 의해서 된다는데 그거 틀린 말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나 우리 인간의 그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프라비던스.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의 뜻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신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신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 의무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살아서 가지고 가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오는 게 직업을 이때는 콜링이라고 불렀어요. 콜링. 소위 소명.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때까지 아까 이제 상인들이 힘이 세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수공업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말이 되네. 이때까지는 성직자들한테 잘하고 교회한테 잘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뜻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받은 직업에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바로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나 더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해서 정직하게 해서 더 열심히 내 직업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응을 막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칼뱅 이후에 그것들이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이렇게 막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교와 이런 교회들이 이제 신교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알죠? 세상 최대의 남봉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가 6번이나 막 했다는데 엄청나게 그 파워가 강한 헤게모니 의식이 강한 사람인데 그때 결혼을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가톨릭 스페인에서 온 왕비하고 살았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후사.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시종 중에 앤 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택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결혼을 하려면 이혼을 하고 결혼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교황을 받아야 되는데 교황이 절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의 권위에 있는 가톨릭에서 내가 탈퇴해. 그러면 내가 장이 되는 종교를 하나 만들래. 이러면서 수장령이라는 걸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 수장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는데, 앵글리칸 처치. 앵글로 섹슨주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보통 국교회 혹은 뭐 성공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이렇게 종교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가톨릭에 대항해서 만든 교회니까 신교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가톨릭 구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하세요.